애도 못 낳는 여자가 돈이나 벌어오니 그게 어디야. 명절 아침 남편은 온 식구 앞에서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 제 학비를 대주고 실습 가운을 다려주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새벽 배가 터질 듯 부풀어 실려온 5살 아이의 응급실 서류. 아버지 이름 칸에서 제 손이 멎었습니다. 홍승진,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배를 열 수 있는 의사는 그 병원에 저 하나뿐이었지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를 하필 제가 살려야 했던 그 새벽. 그리고 그 수술대 위에서 저는 남편조차 몰랐던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40분 스테이션에서 종이컵에 커피를 막 내려놓던 참이었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채 닿기도 전에 소아 응급콜이 울렸고 저는 컵을 그대로 두고 처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새벽콜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버릇은 이미 살갗처럼 붙어 있었지요. 대학병원 소아외과 전문의로 10수년 잠을 반 토막 낸 밤이 몇 밤이었는지 세어본 적도 없습니다. 처치실 침대 위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파랬으며 배는 북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복부를 눌러보니 아이가 몸을 웅크리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저항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천공이 의심돼요. 초음파 바로 준비하고 수액 라인 하나 더 잡아주세요. 서두르세요. 목소리가 저절로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목소리가 흔들리면 손도 흔들리는 법이라 저는 언제나 목소리부터 눌러두는 사람이었지요. 간호사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다른 간호사가 보호자 접수 서류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보호자 정보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 이름하고 연락처입니다. 저는 아이 배에 얹은 장갑 낀 손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서류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 칸에서 시선이 멎었습니다. 홍승진, 3글자였습니다. 20년간 부르고 보아왔던 이름. 제 손끝은 아이 배 위에 그대로 있었고 심장만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눈으로 훑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처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름을 본 순간 손이 멈추면 이 아이가 위험해진다는 걸 몸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호자 연락처 칸에는 제가 외워버린 남편의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낯익어진 번호. 남편의 지갑 속 사진에서, 조수석 발밑에서, 술집 명의가 넘어간 서류에서 조각조각 마주쳐온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외운 적이 없는데도 알아보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있는 대신 새기는 재주가 있더군요. 선생님, 확인하셨어요? 바로 진행할까요? 간호사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대답을 삼켰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그대로 진행해요. 아이부터 살립시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나온 게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초음파 탐촉자를 아이 배에 대자 화면에 복강 안자유 액체가 잡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가를 잠깐 보았습니다. 왼쪽 눈가에 작은 점이 있었고 콧대는 오뚝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앞선 두 아이의 사진은 전에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 아이들과도 닮은 데가 없었지요. 어렴풋한 위화감이 스쳤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배를 열어 목숨을 붙잡는 것이었으니까요. 모니터의 혈압 수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떨어져요. 수액 속도 올리고 마취가 바로 부르세요. 수술방도 지금 준비하라고 하세요.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못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사적인 생각이 손끝에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면 절차를 먼저 밟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배는 다 열면서 정작 제 삶은 몇 년째 미뤄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수술방 문 앞에서만은 한 번도 손을 떨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 순간 당직실 캐비닛 안에 넣어둔 낡은 수첩 한 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몇 년째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해 날짜 순으로 끼워두고 남편이 던진 말들을 진료 메모하듯 여백에 적어둔 수첩. 왜 하필 이 새벽에 이 아이의 배 앞에서 그 수첩이 떠올랐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무언가의 시작을 감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다급하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아, 우리 도윤이 어디 있어요? 제발요. 우리 아이 어디 있냐고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아내인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목소리. 아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는 그 목소리에 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눈만 잠깐 감았다 떴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지갑 속 사진에서 본 얼굴이 맞았습니다. 조금 더 마르고 조금 더 지쳐 있었지요. 여자는 유리 너머로 침대 위 아이를 보더니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아이 곁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남편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취과 전공의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소아응급입니다. 장천공의 복막염까지 진행됐고 혈압도 계속 떨어져요.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와 주세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오늘 밤 소아외과 당직 전문의가 누구인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니, 어쩌면 하필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지요. 이 아이의 배를 열 사람이 이 병원에 저밖에 없다는 것이 그날 새벽의 첫 번째 잔인함이었습니다. 산소포화도 떨어집니다. 82, 80 계속 내려갑니다. 경보음이 처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이의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하고 엠브백을 잡았습니다. 다들 침착해요. 도윤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습니다. 라인 확인하고 마취가 오는 즉시 수술방으로 들어가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말은 침착하게 나왔지만 손끝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미 안다는 사실을 자꾸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남편의 흔적, 남의 아이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제 손 아래에서 숨을 놓칠지도 모르는 5살. 세 가지가 한 몸에 겹쳐 있었습니다. 유리문 밖 여자는 여전히 주저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자의 팔을 붙들어 의자에 앉히려 했지만 여자는 유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라 적힌 남편은 그 새벽 그 자리에 없었지요. 이송 카트 움직입니다. 바로 수술방으로 올려요. 지금부터는 한순간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이를 이송 카트에 옮기며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구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카트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유리문 안쪽에서 저는 딱 한 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남편의 아내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등지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뛰어오는 게 언뜻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걸음이 흐트러진 20회를 지켜본 그 뒷모습. 하지만 문은 닫혔고 카트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확인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술방 앞에서 손을 씻으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눈밑이 검고 입술은 메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을 틀어 팔꿈치까지 문지르는 동안 20년 전 그 사람이 제 실습 가운을 다려주던 손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물을 뿌려가며 소매주름을 펴주던 손. 그 손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그날 새벽 손을 씻으며 처음으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마취가 시작됐고 저는 5살 아이의 배 위에 소독포를 덮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의 아이의 배를 열어야 하는 의사였고 동시에 그 아이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도 입을 다물어 온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에 들어있던 그 새벽이 제가 미뤄온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요. 오래 전 봄이었습니다. 저는 등록금 고지서를 손에 쥔 채 학과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휴학계를 내려가는 길이었지요. 그의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는 더 이상 제 학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학기만 쉬고 돈을 벌어 다시 오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천근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홍승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남자친구였지요. 그는 제 손에서 고지서를 쓱 빼앗아 자기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네가 낼 거 아니야. 휴학도 안 돼. 꿈을 왜 포기해? 무슨 소리야? 내 학비잖아. 그걸 네가 왜 내? 왜긴 왜야? 너 의사 되는 거 나도 꼭 보고 싶으니까 그러지. 저는 어이가 없어 웃었는데 그는 진지했습니다. 대학에 다니지 않고 일찍 생업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지 어린 날의 치기였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때 그가 한 일만은 분명했지요. 새벽에는 청과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그는 제 학비의 절반을 말없이 통장에 넣어 주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면 그는 늘 딴청을 부렸지요. 내가 넣었다는 증거 있어? 은행이 실수했나 보지. 그냥 모른 척 써. 좁은 자취방에서 함께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해부학 책을 붙들고 있었고 그는 옆에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제 실습 가운이었지요. 다림질 자국이 남으면 안 된다며 분무기로 물을 폭폭 뿌려가며 소매주름을 폈습니다. 의사 가운은 딱 봐도 반듯해야지. 우리 선영이가 입으면 더 멋있을 거야. 됐어. 그냥 대충 걸쳐 입고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대충은 안 돼. 가운만 봐도 이 사람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저는 그 말이 우스우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난한 두 사람이 방 하나에서 한 사람은 책을 보고 한 사람은 가운을 다리던 밤. 창밖으로 시장 불빛이 꺼져가는 소리가 들리던 밤들을 저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제가 의사 국가고시에 붙던 날 그는 시장 안방집에서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초를 꽂고 불을 붙이더니 저보다 먼저 울더군요. 됐다. 이제 됐어. 우리 선영이 진짜 의사 됐네. 끝까지 해냈네. 그날의 다정함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훗날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뒤에도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미련이라는 게 참 질긴 것이라 사람은 눈앞에 매정한 얼굴보다 오래전에 따뜻한 손을
더 오래 붙들고 있더군요. 그게 제 부끄러움의 뿌리였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전공의가 되고부터 저는 병원에서 먹고 잤습니다. 당직실 간이 침대에서 눈을 붙이고 응급콜에 벌떡 일어나 뛰는 나날이었지요. 집에 들어가는 날은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퇴직금을 털어 차린 작은 술집은 손님이 하나둘 줄며 기울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정을 제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쩌다 물으면 잘 돌아가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병원 일이나 해. 라는 말로 끝이었지요. 가게가 어려워질수록 그는 단골로 드나들던 한 여자에게 술자리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미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뒤에야 알았고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가게 단골 중 한 명이겠거니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붙어 사는 동안 남편은 자기 넋두리를 받아주는 여자 곁에서 존재를 확인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우러러보던 눈빛이 저를 초라하게 만드는 눈빛으로 바뀌는 동안 그는 다른 데서 우러러봐주는 눈빛을 찾고 있었던 셈이지요. 제가 전문의 자격을 딴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케이크에 초를 꽂아주던 사람이니 이번에도 함께 기뻐해 주리라 믿었지요. 그런데 현관을 열자 케이크 대신 마주한 것은 술상을 없는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전문이 됐다고? 좋겠네. 이제 나 같은 건 더 우습게 보이겠어. 접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치 국물이 벽지에 튀고 유리 조각이 발밑까지 굴러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을 우습게 봤어? 안 봤다고? 매달 내 월급이 통장에 찍힐 때마다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당신은 잘 나가는데 나는 뭐냐고. 오늘은 싸우려고 온 거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일찍 온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축하? 잘난 의사 마누라 밑에서 기죽어 사는 남편한테 지금 내 자랑까지 들으라는 거야? 저는 말없이 쭈그리고 앉아 깨진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을 조금 베었지만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가 미워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앞에서 초라해진 자기 자신이라는 거요. 다림질을 하던 손이 술상을 없는 손으로 변하는 동안 정작 변한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이었던 겁니다. 나 좀 도와줘.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우리 예전처럼 다시 해보자. 응? 깨진 접시를 다 담고 일어서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등을 돌린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내 돈 받아서 겨우 버티면 내가 더 비참해져. 당신은 그것도 몰라? 그 밤 저는 그 말을 오래 들여다볼 새도 없었습니다. 새벽 콜이 울렸고 저는 베인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집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저 뒤로 밀려나 있었지요. 남의 목숨을 붙잡는 일 앞에서는 제 상처가 늘 뒷전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직업이 준 재주이자 제 삶을 좀먹은 병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여름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반찬을 해오셨다며 부엌을 차지하고는 냉장고를 뒤적이다 한마디 하셨지요. 예, 승진이가 가게 때문에 속이 썩는다. 돈 잘 버는 네가 남편 하나 못 챙겨? 어머니, 저도 가게 사정을 제대로 몰라요. 승진 씨가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남자가 그런 걸 하나하나 내 앞에 보고해야 하니? 의사식이나 됐으면 눈치껏 돈도 되고 남편 기도 살려줘야지. 명색이 의사 마누라. 그 말은 그 뒤로도 두고두고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니 당연히 돼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벌이가 자원으로만 취급될 때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통장이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뒤 저는 그날 다림질된 채 옷장에 걸려있던 실습 가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새 가운을 입는데도 그 낡은 가운만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물을 뿌려가며 소매를 펴주던 손이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이제 없었습니다. 술상을 없는 손이 그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였지요. 저는 옷장 문을 닫으며 언젠가 이 가운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 저는 남편이 변해가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정하던 청년이 아내를 깎아내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느림 몰락을요. 다만 붙잡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었다는 건 어쩌면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붙잡는 일이 무서워서 저는 매일 병원으로 도망쳤던 것인지도요. 그렇게 미룬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동안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쌓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그 무렵 저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슨 말이 날아올지 몰라서였지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야간 수술을 2건 마치고 새벽에야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채 벗기도 전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리모컨을 집어 던지듯 소리쳤습니다. 밤낮 없이 병원에 처박혀 사는 여자가 무슨 아내야? 여기가 집이야? 잠만 자고 가는 여관이야? 리모컨이 신발장에 부딪혀 건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굴러온 건전지를 주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응급수술이 있었어. 사람 배를 열어놓고 당신 밥 차리러 나올 수는 없잖아. 남의 배는 그렇게 잘 챙기면서 남편 밥은 한 끼도 못 챙겨. 당신한텐 환자만 사람이고 나는 아니야. 내일 아침에는 차려놓을게. 지금은 너무 늦었어. 됐어. 생색내면서 차리는 밥 먹고 싶지도 않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다고. 저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꾸를 하면 새벽 3시까지 이어질 걸 알았으니까요.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참는 게 실은 미루는 것에 불과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지요.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시댁에 식구들이 모여 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술잔을 기울이다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돈이라도 벌어오니 그게 어디야. 안 그래요, 매형? 이것마저 못했으면 진작 쫓겨났지. 상 앞에 앉은 시누이 부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잠깐 멎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건 병원에서 몇 번이나 검사를 했지만 누구의 문제라 할 것도 없었는데 그 사람은 늘 저를 겨냥했지요. 아픈 곳을 정확히 골라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해. 명절 아침부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까지 해야겠어? 당신 지금 선 넘었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시를 쌓아 물을 틀고 떨리는 손을 물소리 아래 감췄지요.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이 떨리는 건지 물이 떨리는 건지 저도 모르게 되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어깨를 툭 치시더군요. 예, 승진이 기 좀 죽이지 마라. 남자가 저러는 건 네가 남편 노릇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 거야. 말 나온 김에 가게 대출도 네가 좀 막아줘. 이자가 밀린다잖니. 어머니, 저도 요즘 벌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제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의사가 돈 못 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며느리가 돈 좀 내놓아야 집안이 서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누가 예쁘다고 하니? 저는 접시를 헹구며 제가 알아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몰아붙이지 마세요.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말이 몇 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제 월급 통장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언제 서랍에서 꺼냈는지 페이지가 접혀 있더군요. 이만큼 버는 여자가 남편 대출 하나를 못 막아줘? 당신 돈 벌어서 대체 어디다 쓰는데? 그거 내 통장이야. 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꺼내봐? 남의 물건?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이 좀 본 게 그렇게 큰 죄야? 저는 통장을 도로 가져오다가 매달 같은 날 빠져나가는 항목 하나에 눈이 멎었습니다. 술집 이름으로 된 대출 상환금이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언제부터 걸어둔 건지도 몰랐습니다. 제 월급이 남편 가게 빚을 갚는데 매달 흘러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동이체 뭐야? 내 허락도 없이 언제부터 빼간 거야? 보면 몰라. 가게 대출 갚는 거잖아. 부부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남도 아니고. 저는 그날 통장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남기듯 날짜 순으로 정리했지요. 언제 얼마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요. 무슨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이 손으로 남겨두라고 시켰던 겁니다. 환자 상태가 이상하면 일단 기록부터 남기는 게 몸에 밴 사람이니까요. 출력한 종이를 접어 저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웠습니다. 표지가 다해진 손바닥만 한 수첩이었지요. 그걸 당직실 개인 캐비닛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저만 아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던진 말들을 진료 메모하듯 수첩 여백에 짧게 적어두는 버릇이었지요. 날짜와 한두 줄, 명절, 애 못 낳는 여자 발언, 시누이 부부 앞, 월급 통장 무단 열람, 대출 상환 종용. 감정을 길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남겼지요. 감정을 쓰기 시작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저는 늘 사실 뒤에 숨었습니다. 동료 한 선생이 그 무렵 저를 자주 챙겼습니다. 하루는 당직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에게 커피를 내밀며 이렇게 물었지요. 선생님은 남의 배는 망설임 없이 열면서 정작 자기 집안은 언제 들여다볼 거예요? 계속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쉬는 날, 그때는 제대로 생각해 보려고요. 그 다음 쉬는 날이 몇 년째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자꾸 미루면 더 깊어져요.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뼈아픈 말이었지만 웃음으로 덮는 게 편했으니까요. 한 선생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룬 일이 나중에는 제일 무서운 일이 됩니다. 하고 짧게 덧붙이곤 자리를 떴지요. 어느 날 야간 수술을 마치고 탈의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주한 어떤 환자보다도 제 얼굴이 더 지쳐 보였지요. 눈 밑은 검고 입술은 텄고 어깨는 안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남의 얼굴색은 그렇게 잘 살피면서 제 얼굴은 몇 년을 안 본 사람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냄새를 여러 번 스쳤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나던 아이로션 냄새였지요. 분유 냄새 같기도 하고 아기 물티슈 냄새 같기도 한. 저는 그때마다 알아챘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넘겼습니다. 정확히는 알아채고도 확인하기가 무서웠던 겁니다. 확인하는 순간 무너질 것을 몸이 먼저 알고 피했던 거지요. 신호는 계속 쌓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밤늦게 전화를 받으면 아기 우는 소리가 얼핏 들리다 끊겼습니다. 지갑에서 낯선 영수증이 나오기도 했지요. 소아과 진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도요. 당신 요즘 어디서 자고 다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너무 많잖아.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가게에서 자지. 새벽까지 정산하고 나면 집에 올 힘도 없어. 가게에 아기가 있어? 전화할 때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소리야? 이제 별걸 다 의심하네. 당신 옷에서도 자꾸 아이로션 냄새가 나. 한두 번이 아니야. 단골집에 좀 안아준 게 그렇게 수상해? 사람 피곤하게 꼬투리 잡지 말고 그만해. 그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서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미뤘습니다. 마주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요. 미룬 일들이 수첩 두께만큼 쌓여갔습니다. 종이가 끼워질 때마다 수첩은 조금씩 두꺼워졌지요. 저는 그 두께를 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몸속은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제 삶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나 싶어서요. 다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끄러움에 미뤄두었던 그 수첩의 두께가 언젠가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요. 미루는 손과 기록하는 손이 같은 손이었다는 걸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들어온 밤이었지요. 아침에 제가 그 차를 몰고 병원에 가려고 조수석 쪽으로 짐을 넘기다가 발밑에서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작은 아이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분홍색 코가 다 다른 운동화. 그 옆에는 여자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지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이 달랐습니다. 저는 신발을 손에 들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 생각도 못한 채로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과 손수건을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 문을 닫았지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으면 먼저 기록부터 남기는 버릇이 그 순간에도 저를 붙들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걸쳐둔 그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10수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 지갑을 뒤진 밤이었지요. 카드 사이에 접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 어린 두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 여자의 배는 셋째를 벤 듯 불러 있었지요. 여자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아이 둘의 얼굴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눈매가 웃는 입이 남편을 빼닮았더군요. 저는 사진을 도로 지갑에 넣고 지갑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자는 척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습니다.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밤새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오래 알고 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사람처럼 담담했지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무 말 없이 야간 수술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아이 하나의 배를 열었지요. 남의 아이 배를 봉합하는 동안 제 삶은 어디선가 조용히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가 반쯤 열린 채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였지요. 저는 무심코 꺼내보다가 술집 명의가 바뀌어 있는 걸 봤습니다. 남편 이름이 아니라 김미희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여자의 이름 석자를 정확히 봤습니다. 지갑 사진 속 여자가 이제는 남편 가게의 사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서류도 사진으로만 남겼습니다. 통장 내역 출력물과 함께 수첩 사이에 끼워 캐비닛에 넣고
봉투는 다시 제자리에 두었지요. 무언가를 꾸미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이걸 설명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손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뒤로 김미희는 셋째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앞선 두 아이에 이어 그 아이까지 자기 핏줄이라 믿었지요. 술집 손님들에게 나 이번에 셋째 봤어. 이제 나도 당당한 새 아이 아빠야. 고 자랑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돌아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이가 없다며 명절상에서 웃음거리로 삼던 사람이 밖에서는 아이 셋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동료 하나가 제 사정을 모른 채 무심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영쌤, 저번에 어느 술집 돌잔치에 갔는데요. 사장님이 셋째라고 얼마나 크게 잔치를 벌였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셋 낳기가 어디 쉬워요? 그러게요. 쉽지 않죠.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술집이 제 남편의 가게였다는 걸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돌잔치를 크게 열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남의 입으로 뒤늦게 전해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돌았던 모양인데 동료가 무심코 보여준 사진 속 셋째 아이의 얼굴이 앞선 두 아이와도 남편과도 닮지 않았던 겁니다. 눈가에 작은 점이 있고 콧대가 오뚝했지요. 앞선 두 아이가 남편을 빼닮았던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화감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얼굴이야 크면서 변하기도 하니까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 하나가 얹힌 것처럼 그 어긋남이 자꾸 걸렸습니다. 의사의 눈은 때로 마음보다 먼저 무언가를 알아채는데 그때 제 눈은 이미 무언가를 봤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애써 못 본 척했을 뿐이지요. 한 선생은 그 무렵 더 자주 저를 붙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생님 월급까지 전부 저 사람 것이 돼요. 그걸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참으면 저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상환금을 계산해 보면 이미 그 가게에 들어간 제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소송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20년 전 다림질을 하던 그 손이 함께 떠올랐지요. 물을 뿌려가며 소매를 펴주던 손이요. 그 손과 지금 술상을 엎는 손이 같은 사람의 손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미련이라는 건 참 사람을 오래 붙잡아둡니다. 어느 새벽 당직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제 집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지요. 남들은 다 살리면서 정작 제 삶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나? 거울 속 얼굴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건 묻지 않을게요. 이것 하나만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며칠 뒤 한 선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저 사람을 못 놓는 게 아직 좋아해서예요? 아니면 모든 걸 끝내는 게 무서워서예요? 저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나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똑바로 봐야 하잖아요. 한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도 마주해야 끝나요. 그게 선생님이 다시 사는 길이에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아도 오래 남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가 또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뤘고 남편은 여전히 밖에서 아버지 노릇을 했으며 김미희는 셋째를 키웠습니다. 셋째의 눈가에 있던 그 작은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날은
제가 마음의 준비를 마친 어느 좋은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부풀어 오른 5살의 배와 새벽 응급콜과 함께 들이닥쳤지요. 제가 몇 년을 미뤄온 모든 것이 하필 제가 가장 도망칠 수 없는 자리에서 저를 마주 보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 저는 알게 됩니다. 셋째의 눈가에 있던 그 점이 왜 남편을 닮지 않았는지를요. 수술방으로 올라가기 전 저는 처치실에서 다시 한번 아이의 배를 초음파로 확인했습니다. 복강 안에 자유액체가 고여 있었고 장벽 일부가 이미 무너져 내린 그림이 화면에 잡혔지요.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즉시 개복 필요합니다. 동의서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으러 뛰어나갔습니다. 그 사이 뒤늦게 처치실 앞에 도착한 여자가 있었지요. 김미희였습니다. 5해 전 지갑 사진 속에서 사업자 등록 서류 위에서 이름으로만 마주쳤던 사람. 이제는 흰 가운을 입은 저와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만 바라보느라 가운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살필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간호사가 내민 동의서 위에서 여자의 손에 쥔 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보호자님, 우리의 괜찮은 거죠? 죽는 거 아니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서명부터 해주세요. 여자의 얼굴을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인지를 접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여자가 누구인가는 이 아이의 배를 여는 일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응급 절차를 먼저 밟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일이었지요. 남편에게는 전화가 닿지 않았습니다. 미희가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신호만 갈 뿐이었지요. 그러다 여자는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더니 화장실 쪽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 흔히 그러듯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응급 상황이라 우리는 규정에 따라 수술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목숨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다고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수혈 준비를 하던 담당이가 결과지 한 장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지요. 선생님, 혈액형 검사 결과가 좀 부모 어느 쪽 조합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형인데요. 판독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 2번 읽었습니다. 아이의 혈액형과 접수 서류에 적힌 아버지 홍승진의 혈액형, 그리고 보호자로 온 미희의 것까지요. 숫자만 보면 이 아이는 그 2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셋째의 눈가에 있던 그 작은 점, 남편을 닮지 않던 콧대, 오래 걸려있던 위화감이 그제야 숫자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 아이가 남편의 핏줄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아닌 데이터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판독은 이따 다시 보죠. 지금은 수혈부터. 비형 준비되죠? 네, 준비됐습니다. 담당인은 더 묻지 않고 결과지를 챙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친잔이 아닌 이를 따지는 건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의 무게를 잠시 접어두고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에 남편이 도착한 겁니다. 처치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뭔가를 묻던 남편이 집도이가 누구인지 안내받는 순간을 저는 손 씻는 자리에서 유리 너머로 봤습니다. 집도 선생님이 소아외과 나선영 과장님이세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십니다. 나선영. 제 이름 석자가 남편의 귀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처치실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자기 아내라는 걸 확인한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10수년을 깎아내리고 짓밟아온 아내가 하필이면 자기 아이라 믿은 아이의 배를 열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먼저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아. 가까스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유리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물을 팔꿈치까지 문지르며 그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딱 한 번요.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 애부터 살리고. 제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화도 눈물도 실려 있지 않았지요. 남편이 다시 뭐라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접고 수술방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만큼은 저는 아내도 뭐도 아닌 그저 소아외과 집도이였습니다. 마취가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인공호흡기 리듬에 맞춰 오르내렸지요. 저는 소독포를 덮고 메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배를 여는 순간 예상대로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복막이 오염됐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였지요. 소장 한 부위가 터져 내용물이 복강으로 새어나와 있었습니다. 석션, 세척액 준비하고. 저는 오염된 복강을 세척하고 천공 부위를 찾아 손상된 장을 절제한 뒤 건강한 부분끼리 다시 이었습니다. 매듭을 짓는 손끝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든 아니든 미운 여자의 아이든 아니든 제 손 아래에서는 그저 살려야 할 5살일 뿐이었으니까요. 절제한 장을 봉합하고 출혈점을 하나하나 잡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이의 옆구리에서 오래된 흉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술 자국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앓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저절로 아물어버린 흔적. 그 언저리 피부가 두껍게 당겨져 있었지요. 이 아이가 이전에도 한 번 배를 앓았고 그때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걸 저는 흉터의 모양에서 읽어냈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어른들의 거짓 한가운데서 이 아이는 이미 한 번 홀로 아팠던 겁니다. 죄 없이요. 활력 징후 어때요? 안정 찾고 있습니다. 혈압 올라와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활력 징후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 저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수술 장갑을 벗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숨이 그제야 길게 흘러나왔지요. 손끝이 살짝 떨렸는데 그건 긴장이 풀린 떨림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지는 아이의 카트를 저는 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작은 몸에 링거줄이 여러 개 매달려 있었지요.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오늘 밤은 제 손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카트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한 가지 물음과 마주 섰습니다. 남들은 다 살리면서 정작 내 삶 하나는 왜 이렇게 방치했을까? 몇 년을 부끄러움 뒤에 숨겨온 물음이었습니다. 남의 배는 하나도 남김없이 열어 봉합하면서 제 삶은 열어볼 엄두조차 못 냈던 세월이요. 흉터 하나 없이 아물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정작 제 안의 흉터는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었던 겁니다. 물을 틀어 손을 마저 씻으며 저는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물음은 어느새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주하자. 내가 밀어온 그 전부를. 수술방을 나서니 복도 끝 벤치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였지요. 화장실 쪽으로 갔던 미인은 복도 저편 기둥에 기대선 채 차마 이쪽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라 적힌 두 사람 중 하나는 얼굴을 감쌌고 하나는 자리에 없었으며 정작 그 아이를 살려낸 건 서류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 저였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오래 미뤄온 걸음이
그날 새벽 처음으로 제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회복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저는 수술 기록을 정리하러 스테이션으로 가던 참인데 복도에서 누군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선영아, 너 왜 진작 말 안 했어? 응? 알고 있었으면서 왜 한마디를 안 했냐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밤새 감췄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목소리였지요. 저는 붙들린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전 제 실습 가운을 다려주던 손이 이제는 저를 붙들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 선영아, 놓으라고.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냈지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할 기회 준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몇 년을 미뤄둔 물음이었는데 막상 입 밖에 내고 나니 손끝 하나 떨리지 않더군요. 미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붙들고 있을 때는 천근인데 놓고 나면 거짓말처럼 가벼워집니다. 화장실로 사라졌던 미희가 그제야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걸어오다가 남편 곁에 선 저를 보고 걸음이 멎었지요. 흰 가운, 목에 건 청진기, 명찰의 이름 석자. 그제야 여자는 집도이가 누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술집을 넘겨받고 살림을 옮겨 앉은 그 남자의 본처. 그 사람이 밤새 자기 아이의 배를 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여자와 처음으로 복도에서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선생님이 미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지요.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안함이나 부끄러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킬까봐 겁먹은 눈빛. 시선이 제 얼굴에 닿았다가 이내 바닥으로 미끄러졌지요. 자꾸 저를 피하는 그 눈빛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무언가의 윤곽을 읽었습니다. 새벽에 본 혈액형 결과지가 다시 떠올랐지요. 애 상태는 안정됐어요. 회복실에 있으니 면회 시간 지켜서 들어가세요. 저는 의사로서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여자를 붙잡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로 이미 다 읽힌 것을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당직실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몇 년째 넣어두기만 했던 낡은 수첩을 꺼냈지요. 표지가 다해진 손바닥만 한 수첩. 사이사이 끼워둔 종이들을 처음으로 전부 꺼내 책상 위에 한 장씩 펼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출력물, 매달 빠져나간 술집 대출 상환금, 조수석 발밑에서 찍은 아이 신발 사진, 사업자 등록 명의가 김미희로 바뀐 서류 사진, 그리고 남편이 던진 말들을 진료 메모하듯 적어둔 여백들. 저는 흩어진 종이들을 날짜 순으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언제부터 제 월급이 빠져나갔고, 언제 살림이 갈라졌고, 언제 명의가 넘어갔는지.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남기던 손이 저도 모르게 몇 년에 걸쳐 증거를 모아온 셈이었습니다. 한 선생이 당직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리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야.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명 소개할게요. 이혼 쪽 오래 한 사람이에요. 며칠 뒤 저는 한 선생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펼쳐놓은 종이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두신 거 맞아요? 무슨 준비를 하고 모으신 게 아니라 그냥 기록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그 버릇이 선생님을 살렸네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에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이 대출 상환 내역이요.
선생님, 월급이 매달 술집빚 갚는 데 쓰인 게 이렇게 명확하면 그 가게 명의가 상대 여자 앞으로 넘어갔어도 되찾을 여지가 큽니다. 명의가 이미 넘어갔는데도요? 명의는 이름일 뿐이에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이 흐름이면 실질을 다툴 수 있어요. 저는 종이 위에 놓인 제 손을 봤습니다. 남의 배를 열던 손이 이제 제 삶을 여는 자리에 놓여 있었지요. 아이 문제는 병원 절차에 맡겼습니다. 새벽에 본 혈액형 결과가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사적으로 나설 일이 아니었지요. 아이의 앞으로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유전자 검사는 병원 아동보호 담당 부서와 법적 대리 요청을 통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저와 이해관계가 없는 부서가 맡도록 한 겁니다. 제 손으로 파헤치는 대신 절차가 진실을 밝히게 두는 편이 옳았으니까요. 며칠 뒤 검사지가 나왔습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 전해 들은 결과는 새벽에 제가 숫자 앞에서 마주했던 의심 그대로였습니다. 셋째는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확정해 주었지요.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은 미희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위에 두 아이만 데리고 짐을 싸서 자취를 감춘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술집에는 밀린 세금 고지서와 채무 독촉장만 카운터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안정된 삶으로 통째로 옮겨 앉으려던 여자는 정작 책임 앞에서는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술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여전히 남편이라 변호사가 정리할 물건들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해서였지요. 카운터 안쪽 상자 하나에 여자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쇄된 문자 메시지들이었지요. 미희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셋째의 친부로 짐작되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넘겨보다가 손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셋째가 예전에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굴렀는데도 병원에 가는 걸 미뤘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병원비를 미루자며 신랑이 한 정황까지요. 새벽 수술대 위에서 봤던 그 옆구리에 오래된 흉터. 그 흉터가 어디서 왔는지 그제야 종이 위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어른들의 거짓과 미움 속에서 그 어린 것은 이미 한 번 홀로 아팠던 거였지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이건 아이 보호 절차에도 이혼 소송에도 다 근거가 됩니다. 선생님, 잘 찾으셨어요.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아내에게도 밖의 여자에게도 속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그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시동도 걸지 않은 채로요. 저는 스테이션 창밖으로 그 모습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번에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미련은 이미 손을 떠난 뒤였으니까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송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원고란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원고란에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지요. 나선영. 몇 년을 미뤄온 그 세 글자를 그날 처음으로 제 삶을 위해 썼습니다. 이제야 제 차례가 왔다는 걸 저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이 처음으로 옛일을 들먹였습니다. 병원 앞까지 찾아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선영아, 너 의대 휴학한다고 할 때 내 학비 대준 사람이 누구야? 응? 나야. 내가 새벽마다 시장에서 짐 나르고 밤에 대리 뛰어서 내 등록금 절반 넣어줬잖아. 너 그거 다 잊었어?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물을 뿌려가며 제 실습 가운을 다려주던 손도 케이크에 초를 꽂고 저보다
먼저 울던 얼굴도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다림질된 채 걸려있던 낡은 실습 가운. 몇 해가 지나도록 버리지 못하고 걸어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물을 뿌려 소매를 펴주던 손이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가운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접어 아파트 앞 헌 옷수거함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20해 전 그 다정한 손은 오래전에 이미 술상을 없는 손으로 바뀐 뒤였으니까요. 붙들고 있던 마지막 미련을 그렇게 함에 넣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증거로 제출됐지요. 통장 거래 내역, 매달 빠져나간 대출 상환 기록, 명의가 김미희 앞으로 넘어간 사업자 등록 서류, 그리고 미희가 두고 간 문자 인쇄 뭉치까지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법정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자 남편의 이중 살림에 제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방조에 해당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진술했습니다. 방조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새벽 남의 아이배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붙잡아 놓으면 다음 응급이 들어오고 그걸 봉합하고 나면 또 다음이 들어오는 날들이었습니다. 제 일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뿐입니다. 저 사람 사정을 눈감아 준 게 아니라 제 삶을 뒤로 미뤄둔 겁니다. 제 진술을 병원 당직 기록이 뒷받침했습니다. 남편 측이 알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한 그 날짜들에 저는 대부분 수술방에 있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요. 방조라던 주장은 오히려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술집 운영에 들어간 제 자금과 오랜 기간 쌓인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저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지요. 미희가 두고 간 채무는 명의자인 그 여자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한 남편에게 남았습니다. 술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요. 밖에서 아이 셋 아버지 노릇을 하며 자랑하던 사람의 손에 마지막에 남은 건 빚과 텅 빈 가게뿐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병원 로비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그 넓은 로비 한복판에서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그 자취방에서 내가 내 가운 다려주고 국가고시 붙던 날 케이크 사오고 그때로 돌아가면 되잖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모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얼른 그를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지요. 저는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하나 살리는데 20년을 배웠어. 그런데 당신을 살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를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지요. 받아들일 것도 뿌리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 삶에서 그의 자리가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선영아. 등 뒤에서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복실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로비 바닥에 오래 앉아있던 사람을 뒤로하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을 무시하다 한 번 받았지요. 예, 선영아. 승진이가 저렇게 무너졌는데 너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어머니, 그 한때 부부한테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상 앞에서 웃으신 게 누구셨죠?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승진이가 홧김에 가게 대출 갚아달라고 제 어깨 치신 것도 홧김이셨어요? 어머니,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해요. 시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이중살림도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다 드러난 마당이었지요. 며느리 벌이를 당연한 자원처럼 여기며 몰아세우던 목소리는 명분을 잃고 조용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워도 소리 지르지 않았지요. 그럴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몇 년을 캐비닛에 넣어두었던 물건. 마지막 장에는 남편의 이름과 그가 던진 말들이 진료 메모처럼 적혀 있었지요. 저는 그 위에 아무 표시 없이 새 메모를 덧대어 적었습니다. 그날 회복실 아이의 경과였습니다. 원망의 기록 위에 살려낸 생명의 기록을 얹은 셈이었지요. 그러고는 수첩을 캐비닛에서 꺼내 곧 옮겨갈 새 책상 서랍 매니 칸에 넣었습니다. 숨겨두는 물건이 아니라 곁에 두는 물건으로요. 몇 년을 미루고 부끄러워하며 감춰두었던 그것이 이제는 저를 지켜준 기록으로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헌 옷수거함에 넣은 가운도, 지갑에서 확인했던 오래된 사진도 이제는 제 하루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상환금도 멎었지요. 남편의 이름은 제 통장에서도, 제 수첩에서도, 제 삶에서도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지워진 자리는 텅 비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미뤄두었던 제 삶이 조금씩 들어차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저는 41살이 되어 있었지요. 근무하던 병원에서 소아외과 과장으로 임명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 세명패가 책상에 놓였습니다. 나선영 과장. 제 이름 석자가 처음으로 원망의 기록이 아니라 자리의 이름으로 새겨진 겁니다. 그 며칠 전 저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몇 해 동안 남편 가게 대출을 갚아오던 통장을 해지하러요. 창구 직원이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같은 날 빠져나가던 그 상환금이 멎은 지 오래였지만 통장 자체를 없애고 나니 비로소 무언가가 완전히 끝난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명의도 대출도 살림도 전부 제 것인 집이었지요. 서명을 하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남의 배를 열 때는 떨지 않던 손이 제 집 계약서 앞에서 떨렸다는 게 저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옷장을 정리하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예전 옷장에는 남에게 다림질받던 낡은 가운 한 벌이 오래 걸려 있었지요. 이제 그 자리에는 제가 직접 다린 흰 가운 여러 벌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각을 세워 다린 소매가 줄지어 있는 걸 보며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이제 제 가운은 제가 다립니다. 셋째 아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옆구리의 흉터 위에 새 수술 자국이 하나 더 생겼지만 그 배는 이제 부풀지 않았지요. 아이는 아동보호 절차를 거쳐 안전한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지켜봤지요. 제가 직접 나설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살려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만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워도 아이만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그 한 가지가 몇 년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준 마지막 선이었다는 걸 저는 압니다. 남편의 흔적이자 남의 아이였지만 수술대 위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이 아이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 없는 5살에게 어른들의 거짓을 물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얼마 뒤
아이의 친부가 뒤늦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옆구리 흉터에 얽힌 과거를 인정하고 양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문자 속에서 병원비를 미루자며 실랑이 하던 그 남자가 뒤늦게라도 아이 앞에 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방치되지 않기를, 다시는 홀로 아프지 않기를 바랐지요. 새 과장실로 짐을 옮기던 날, 한 선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서요. 이제야 선생님 인생 차트를 선생님이 직접 쓰기 시작했네요. 그러게요. 남 차트만 쓰다가 남배는 그렇게 잘 열더니 정작 본인 집안 여는 데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무서웠거든요. 열고 나면 뭘 마주해야 할지 몰라서. 한 선생이 웃으며 커피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주해보니 어때요? 할만하네요. 진작 열 걸 그랬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미룬 일이 제일 무서운 거라던 그의 말이 몇 해가 지나 그렇게 매듭을 지었지요. 그날 오후 저는 새벽 당직을 서던 그 응급실을 지나갔습니다. 처치실 앞을 지나는데 문득 그날 새벽의 보호자 서류가 떠올랐지요. 아버지 이름 칸에 적혀 있던 세 글자와 그 앞에서 잠깐 멎었던 제 손끝이요. 그 서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이 배에 손을 얹은 채 이름을 밀어내던 저.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과장실 문을 엽니다. 그날 손이 멎었던 사람과 오늘 제 이름 새긴 문을 여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문득 신기했습니다. 미뤄온 세월이 헛되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긴 방치의 끝에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저를 살려냈으니까요. 처치실 유리창에 흰 가운 차림의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은 여전했지만 어깨는 더 이상 안으로 말려있지 않았지요. 거기에는 남편의 그늘도 몇 년을 짊어졌던 부끄러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장실로 돌아와 저는 새 명패에 새겨진 이름 석자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나선영. 20해 전 다림질된 가운을 입고 국가고시장에 들어서던 이름이자 몇 년을 남편의 원망 뒤에 숨어있던 이름이자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된 이름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다해진 손바닥만 한 그 수첩. 몇 년을 캐비닛에 숨겨두었던 물건이 이제는 제 책상 서랍 맨 위 칸에 놓여 있었지요. 저는 새 진료 메모 한 줄을 적어넣고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살려낸 생명의 기록이 이제 그 수첩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콜이 울렸습니다. 다음 환자를 부르는 소리였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체 없이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의 목숨을 살리느라 몇 년을 뒤로 미뤄두었던 제 삶을 41살의 봄에 저는 비로소 제 손으로 살려냈습니다. 남의 배를 여는데 20해가 걸렸고 제 삶을 여는데 다시 몇 해가 걸렸지만 그거면 충분했지요. 복도를 걸어가는 제 흰가운 자락에 창으로 든 봄볕이 잠깐 앉았다 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참는 게 미덕이라 하고 누군가는 미련이 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였지요. 남을 살피느라 나를 뒤로 밀어두면 정작 무너지는 건 나라는 것. 손이 멎었던 그 이름 앞에서 시작해 제 이름으로 문을 여는 자리까지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봄은 오더군요. 오늘 이 이야기가 미뤄둔 당신의 하루를 한 번쯤 돌아보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